네, 이전 시간까지 우리는 권리의 주체, 그리고 이제 권리의 객체를 보았고요. 자, 결국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권리를 다룹니다. 권리. 그러니까, 권리와 의무를 다루게 되는데, 의무라는 것은 한쪽에 권리를 가지면 당연히 의무가 수반되기 때문에 주로 권리 중심으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민법은 구체적으로 이런 권리가 어떻게 발생을 하고, 또 어떻게 소멸되고, 또 권리가 변경되기도 하거든요. 이런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요 내용을 주로 다루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 권리의 주체가 이 권리의 객체에 대해서 어떻게 권리가 발생을 하고 또 변경되고 소멸되는가, 이것이 우리 민법에 다루고자 하는 민법의 내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권리의 주체와 객체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권리의 어떻게, 그 권리의 주체가 객체에 대해서 어떻게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되는가, 이것을 다룰 텐데, 이때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이것을 합쳐서요, 우리는 권리의 변동이라고 합니다. 권리의 변동.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보죠.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여기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거 권리의 주체, 자연인 또는 법이 되겠죠. 이 사람들이 자, X 물건을요, 10억 원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고 해보죠. 그래서 매매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을 이제 이전을 합니다. 소유권 이전을 해요. 자,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면은, 자, 이 권리의 주체가 이 권리의 객체, 이제 물건만 놓고 보죠. 이제 X 물건이 부동산이라고 해보죠. 자,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면 갑이 소유하고 있던 것이 을에게로 소유권이 이제 이전이 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제 민법에서 다루는 것은요,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어떻게 발생하고 변경, 소멸되느냐를 다루게 되는데, 자, 이런 매매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소유권이 갑에게서 을에게로 이전이 되면은 을이라는 사람은 새롭게 어떻습니까? 권리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자, 갑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권리가 이제 소멸을 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X 물건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권리의 주체가 갑에게서 을에게로 변경이 되는 거죠. 변경. 자, 이렇게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의 현상을 우리는 권리의 변동이라고 한다는 거죠. 권리 변동.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권리의 변동을 다룹니다. 이게 민법 총칙의 가장 기본, 가장 중심 부분이 됩니다. 권리의 변동. 자, 그러면은 권리의 변동은요, 이런 권리의 변동은 가만히 있는데 권리가 변동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에 이 매매를 하였기 때문에 그 매매 계약에 따라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고,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매매 계약을 했으니까 매매에 따라서 권리가 이렇게 변동이 되는 거죠. 이때 그 권리를 변동시키는 그 원인, 매매 있죠, 매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법률 요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권리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정한 원인, 매매라는 원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법률 효과인 거죠. 그래서 권리 변동을 우리는 법률 효과라고 하고요. 이런 효과는 일정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원인이 되는 이 매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법률 요건이라고 한다는 거죠. 법률 요건. 자, 그러면 이 법률 요건에는요, 다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예, 권리가 변동되기 위한 법률 요건은. 자, 민법은요, 사적 사용관계를 규율하기 때문에 사적 사용관계에 있어서는 사적 자치 원칙이 적용돼요.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내가 권리를 취득하고 싶으면 취득하는 것이고, 취득하기 싫으면 취득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고 싶으면 사고, 사기 싫으면 안 사도 되는 거죠. 값도 팔고 싶으면 팔고, 팔기 싫으면 안 팔아도 되는 거죠. 뭐 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팔아라, 아니면은 뭐 사라, 이런 것들은 물론 예외적으로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요, 팔고 싶으면 파는 것이고 사고 싶으면 사는 것이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권리가 변동되는 이 매매 행위를 하게 되는 원인은 뭡니까? 갑이 팔려고 했고 을이 살려고 했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권리가 변동이 되는 거죠. 자, 이때 권리를 변동시키는 원인 중에서요, 이 매매는 당사자의 의사가 안 맞으면은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이렇게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권리를 변동시키는 이러한 행위들을 우리는 법률행위라고 합니다.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권리를 이렇게 변동시키는 법률 요건을 우리는 법률행위라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요, 법률행위는, 매매는 계약이죠, 계약. 우리가 매매 계약.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뒤에서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두 개의 대립적인 의사의 어떤 합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갑은 팔겠다, 그래서 사겠다라는 의사가 합치가 됐을 때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두 개의 대립되는 사이 합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를 이제 계약이라고 하고, 계약의 대표적인 것이 매매인 거죠. 그래서 법률행위라는 개념이 어려우면요, 계약이나 매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법률행위라고 한다. 그러니까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살려고 했으니까, 팔려고 했으니까 그에 따라서 권리가 변동이 되는 거죠.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권리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우리는 법률 행위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권리가 변동되는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만, 그 의사에 의한 법률 행위에 의해서만 변동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법률 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요, 어떤 법률의 규정이 있으면요, 변동이 되기도 합니다. 자, 법률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예컨대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뒤에서 공부할 내용이고 우리가 인문 강의 시간에 했던 내용이 되는 거죠. 갑이 을이 갑에게 1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채권을 가지고 이제 채권을 변제가 도래해서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요, 10년이라는 기간이 흐르게 되면은 을의 의사와 상관없이 을의 권리가 소멸되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을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을의 권리가, 나는 소멸시킬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요, 을의 의사와 상관없이 권리가 소멸해 버릴 수도 있어요. 이것은 우리 법에서요, 소멸시효라는 규정을 통해 가지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은 너의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 법의 규정에 의해서 권리를 소멸시켜 버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권리가 소멸되는 현상이 어떻게도 발생합니까? 법률의 행위가 없이 법률의 규정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또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권리가 변동되는 것으로서요, 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런 게 있었죠. 자, 미성년자가요, 법률행위를 했습니다. 을과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했는데, 자, 갑이 미성년자가 법률을 했기 때문에 이 매매계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매매계약은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취소가 가능합니다.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매를 통해서 을이 확정적으로 권리가 발생한 건 아니에요. 취소해버리면 권리가 소급해서 소멸되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발생한 건 아니에요. 갑의 권리도 확정적으로 소멸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요, 갑에 대해서는 법정 대리인 A, 친권자가 있습니다. 친권자가 있는데 이때 을이라는 사람이요, 갑이 취소할 수도 있고 취소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추인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미성년자 측에서.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불안정한 지위를 빨리 확정시키기 위해서요, 아직 갑이 미성년자의 상태로 있으면 이제 법정 대리인 친권자에게 최고를 할 수가 있죠. 야, 너 취소할래, 추인할래, 빨리 좀 말 좀 해달라고 최고를 합니다. 근데 최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안에 이제 확답을 발신해야 되는데, 한 달 안에요, 확답이 없어요. 확답이 없으면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확답이 없으면은 추인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거죠. 추인한 것으로 본다. 추인한 것으로 본다는 건 뭡니까? 이 매매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거죠. 확정적으로 이제 유효가 된다.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을은 이제 확정적으로 권리를 취득하게 되고 갑은 확정적으로 권리를 소멸하게 돼요. 이런 확정적인 어떤 법률 효과, 권리가 변동되는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 확정적으로 권리가 변동되는 효과는요, 최고라는 것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죠. 근데 최고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최고를 했을 때 확답이 없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법률의 규정에서, 우리 법률 규정에 추인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일정한 경우에요, 만약에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 경우, 그래서 후견 감독인의 동의를 얻어서만이 취소 또는 추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우리 법의 규정이요, 이런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경우에는 취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죠. 자, 우리 법에서 취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면 취소의 효과가 발생해서 확정적으로 권리가 이제 무효가 되는 거죠.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거고, 친권자가 최고했는데 아무 말이 없으면 확정적으로 이제 추인을 간주한 것으로 봐서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법에서 추인을 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겠지만, 취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최고를 했을 때요, 최고 자체에 의해서 효과가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그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따라서 최고 자체도 어떻습니까? 이것은 법률행위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법률행위라고 했을 때는요, 그 의사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효력이 발생해야 돼요. 그러니까 갑이 X 물건을 10억 원에 팔았고 을이라는 사람이 X 물건을 10억 원에 사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법 규정 하나도 적용이 안 되는 거죠. 법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10억 받고 소유권 넘기게 되면 을은 바로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이때 뭐 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때는요, 그냥 을이라는 사람이 10억 주고 X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권리가 바로 확정적으로 변경이 되는 거예요.
변동이 되는 건데 이때 갑과 을의 의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죠. 의사에 의해서만 권리가 변동되죠. 그러니까 매매나 계약 이런 것들은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때 그 최고는 최고만으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을 통해서 그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따라서 최고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발생되는 효과이기 때문에 최고 자체는 법률의 행위가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효과도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효과가 되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최고는 어떻습니까? 너 추인할래 취소할래 라고 하는 의사적 요소는 내포는 하고 있어요. 의사적 요소는 내포는 하고 있지만 그 의사 표시에서 직접적인 권리가 변동되는 건 아니다. 따라서 최고는 법률행위는 아니지만은 의사적 요소는 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행위와 비슷한 점들이 있어서요. 이런 최고를 준법률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효과지만은 이거는 준법률행위라고 해요. 준법률행위 중에서 이런 것들을 의사의 통지라고 합니다. 너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의 통지라고 해요. 자, 이것은 우리가 조금 이따 할 것이고요. 자, 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12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권리 변동의 모습이 있는데요. 자, 권리 변동은 법률 효과로서요. 이러한 법률행위나 법률의 규정을 그 요건을 해서 발생되는 효과라는 거죠. 이런 것들 우리는 법률 요건이라고 하는데, 자, 권리의 변동은요.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의미하는데 이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은요. 이렇게 법률행위에 의해서 소유권이 이전이 되면은요. 즉 이전적으로 갑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은 갑의 소유권을 승계받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이전적 승계라고 합니다. 자, 이전적으로 승계가 이루어지면은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 효과가 발생해요. 그러나 권리가 이렇게 이전적 승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권리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권리가 변경,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내용들이 밑에 그 표에 있어요. 그래서 권리 변동의 모습에서 권리 변동이라는 것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그 발생은 결국 뭐 취득이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고 소멸이라는 것은 상실과 동일한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요. 밑에 그 원시 취득이 있고요. 밑에 승계 취득이 있죠. 자, 승계 취득이라는 것은 전 권리자로부터 승계를 받아서 취득하게 되고 승계 취득이라고 하고요. 전 권리자로부터 승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면은 새롭게 을이 권리를 취득하게 되면 이것을 원시 취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승계 취득이 있고 원시 취득이 있다. 자, 이전적 승계는 이건 승계 취득이 되겠죠. 자, 그럼 원시 취득의 형태를 보죠. 자, 신축 건물의 소유권 취득이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최초에 이 건물을 신축했다고 해보죠. 신축했으면 갑이 이 소유권은 어떻습니까? 누구로부터 권리를 승계받는 것이 아니라 갑이 최초로 승계와 전혀 상관없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것들은 원시 취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선의 취득하고 취득시효를 보시면요.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선의 취득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갑으로부터 을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았는데 갑이 무권리자예요. 자, 무권리자임에도 불구하고 을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선이 무과실인 경우에는 선의 취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동산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은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자로부터 승계받는 게 아닌 거죠. 권리자로부터 권리를 넘겨받았을 때 우리는 승계 취득이라고 해요.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은 권리자로부터 승계받는 것이 아니라요. 무권리자로부터 법의 규정에 의해서 새롭게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죠. 새롭게 권리를 취득한다. 즉 권리자로부터 취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도 원시 취득이라고 합니다. 취득시효도 마찬가지예요. 취득시효도요, 이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인데요. 권리를 승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물건을 20년간 점유하게 되면 권리자가 나한테 팔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소유권을 취득해버릴 수가 있어요. 이거는 권리자로부터 권리를 승계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때부터 새롭게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원시 취득이에요. 또 옆에 보시면 무주물 선점. 자, 주인 없는 물건을 내가 먼저 선점하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소유자로부터 승계받는 게 아니에요.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이런 것들도 진정한 소유자로부터 승계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시 취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원시 취득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진정한 권리자로부터 승계받는 것이 아니라면 이건 다 원시 취득이 된다. 그러니까 최초의 소유권을 취득해야만이 원시 취득이 되는 건 아니에요. 진정한 권리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소유권을 승계받는 것이 아니라면 다 원시 취득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것을 제외하고 진정한 권리자로부터 권리를 승계받으면은 이것을 승계 취득이라고 합니다.
자, 승계 취득은 다시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가 있는데요. 자, 이전적 승계는요, 권리 전부를 이전되면 우리는 이전적 승계라고 하고요. 설정적 승계라고 하는 것은 갑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전부 넘기는 것이 아니라요. 자신이 소유권을 완전히 을에게 넘겨버리면은 소유권이 이제 이전되는 것이지만 자신이 소유권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요. 그 소유권의 일부 힘인 사용권만 넘겨줍니다. 즉 전세권만 줘요. 그러니까 사용권만 넘겨준다는 거죠. 전세권을 넘겨줬다고 해서 이 사람의 소유권 자체가 상실되는 것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일부만 어떻게 됩니까? 설정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제한 물권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소유권은 그대로 있으면서 저당권만 설정해 준다든지 전세권만 설정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 우리는 설정적 승계라고 합니다. 완전히 권리를 다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넘겨주면 우리는 설정적 승계라고 해요.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이런 것들을 설정한다 그러면 이렇게 설정적 승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에 비해서 이전적 승계는요, 자기의 권리를 전부 다 이전이 됩니다. 소유자로부터 소유권 전부가 넘어가면 이것을 이전적 승계라고 해요. 근데 이전적 승계는 다시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로 나눠가지고요. 하나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의 권리가 이전되면 이것을 특정 승계라고 해요. 그래서 갑과 을 사이에 X 물건의 매매를 통해서 X 물건 하나의 물건에 대한 권리가 취득이 되는 거죠. 을한테 넘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을 특정 승계라고 해요. 그런데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X, Y, Z 세 개의 물건이 있는데 갑이 사망을 했어요. 자, 갑이 사망을 하게 되고 을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의 상속인이라고 해보죠. 유일한. 자, 유일한 상속이면 갑이 사망이라는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세 개의 권리가 모두 을에게 승계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포괄 승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하나의 권리가 이전이 되면 이것은 이 특정 승계고요.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여러 가지 권리들이 한꺼번에 이전이 되면 이것을 포괄 승계라고 해요. 자, 그래서 보통 특정 승계는 이제 매매, 증여, 교환 이렇게 하나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의 권리가 이전되면은 특정 승계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전적 승계는 다 특정 승계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포괄 승계의 내용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포괄 승계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이렇게 재산을 상속할 때요. 또 유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포괄적으로 유증을 할 때요. 자, 유증이라는 것은 유언으로 증여를 하게 되면 유증이라고 하는데요. 갑이 유증을 하면서요. 내 재산 전부를 을에게 유증하겠다. 그리고 사망하게 되면 을이라는 사람은 이 유언장에서 X, Y, Z를 갑의 사망에서 전부를 취득하게 되니까 이것도 포괄승계입니다. 그런데 유언장에요. X 물건은 을한테 주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의 유증에서 하나의 권리가 취득하기 때문에 이것은 특정 승계가 될 것이고 포괄 승계는 여러 개의 물건을 한꺼번에 증여를 하게 되면 유언으로 그러면 그러니까 포괄 유증이 돼요. 그러니까 포괄자가 앞에 붙어 있으면 이것은 포괄 승계가 되는 거죠. 상속은요 포괄 승계입니다. 상속도 그래서 이것은 포괄 승계가 되고요. 그다음 회사의 합병이요. 자, 을이라는 회사가요 갑이라는 회사를 합병을 했습니다. 그러면 갑이 회사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권리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을이 다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의 합병이라는 원인에 의해서 갑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그 권리들이 한꺼번에 합병이라는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을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포괄승계가 돼요. 그래서 포괄승계 예만 좀 기억하죠. 재산상속, 포괄유증, 특정유증은 아니에요. 포괄유증, 회사의 합병. 이것이 대표적인 포괄승계고 포괄승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은 다 특정승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설정적 승계는요. 설정적 승계는 일부를 설정해주면 설정적 승계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다 승계 취득이기 때문에 진정한 권리자로부터 승계가 됐을 때만 승계 취득이 가능합니다. 권리자로부터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승계 취득을 할 수는 없죠. 승계 취득은 할 수 없고 법의 특별한 규정에 의해서 선의 취득이나 취득시효 같이 원시 취득의 원인을 가지고 있을 때는 취득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무권리자로부터는 승계 취득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포괄승계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권리의 변경이 있는데요. 권리의 변경은 주체의 변경, 내용 변경, 작용 변경이 있는데 자, 이렇게 이전적 승계가 이루어지면 어떻습니까? 이전적 승계가 있으면 권리의 주체가 변경이 당연히 따르게 되겠죠. 그래서 이전적 승계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주체가 변경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 변경은요. 내용 변경은 이제 양적 변경, 질적 변경으로 나누게 되는데 이 양적 변경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요. 그 자체가 증가되거나 줄어들면은 양적 변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첨부라는 건 하나의 물건에 하나가 더 부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1리터짜리 페인트가 있는데요. 노란색 페인트가 있는데 여기에 노란색 페인트를 또 부어버립니다. 그래서 섞어버렸어요.
자, 그럼 1 더하기 1이 어떻습니까? 1 더하기 1이 또 하나의 1이 되는 거죠. 하나의 물건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원래 노란색 페인트 1리터짜리가 이제 2리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권이 양쪽으로 증가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양적 증가. 또는 제한 물권을 설정한다든지 제한 물권을 이제 소멸한다든지 하는 거예요. 자, 갑이 을한테요. 전세권을 설정을 합니다. 자, 전세권을 선정하게 되면 이제 설정적 승계가 이루어지겠죠. 설정적 승계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 사람한테 전세권을 내줬기 때문에 갑이 사용 수익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리가 좀 줄어들고요. 그러다가 돈을 이제 다 주고 이 사람을 내보냈습니다. 그러면 다시 소유권이 이제 증가되게 되겠죠. 그러니까 물건 자체라든지 권리 자체가 그 상태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게 되면 양적 변경이 되고요. 자, 질적 변경이라는 것은요, 때로는 이럴 수가 있습니다. 자, 을이 갑에게요, X 물건에 대해서 이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는데, 갑의 잘못에 의해서 이게 깨져버렸어요. 자, 깨져버리면요, 이 물건이 세상에 사라졌기 때문에 을의 권리는, 이 X 물건에 대한 권리는 소멸하지만은, 이 X 물건이 갑의 과실에 의해서 깨졌을 때는 을은 갑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자, 손해배상은요, 금전으로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을이 X 물건에 대해서 갖는 권리가 이제 금전에 대한 권리로 변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에 대한 권리가 금전에 대한 권리로 바뀌게 되면은 질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물건에 대한 권리가 금전에 대한 권리로 또는 금전에 대한 권리가 물건에 대한 권리로 바뀌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질적 변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물건 인도 채권이 채무 불이행에 따라서 손해배상 채권으로 변경된다랄지. 물상대위, 대물변제. 자, 이것 좀 어려운 단어이긴 합니다. 이런 것들은 뭐냐면요, 물건에 대한 권리가 금전에 대한 권리로, 금전에 대한 권리가 물건에 대한 권리로 바뀌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해요. 이건 질적 변경이고. 자, 작용의 변경은요, 작용의 변경은 저당권의 순위 변경 이런 건데요. 작용이라는 것은요, 미치는 이제 영향입니다. 권리가 미치는 범위. 작용이죠. 어디까지 작용을 하느냐. 거기에 있어서요. 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옆에다가요, 뭐 행사 이렇게 쓰셔도 돼요. 작용이란 말이 어려우면 행사 이렇게. 자, 갑계 1순위 저당권으로서 A가 있고요. 2순위로 B로 2순위 저당권자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순위 저당권자는 3억을 빌려줬고 2순위 저당권자는 4억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B는 이제 2순위 저당권자이기 때문에 어떤 물건이 경매가 되면은 1순위 저당권자가 먼저 3억 갖고 자기는 남는 거 4억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요, 3억을 갚았습니다. 3억을 갚았으니까 저당권은 이제 소멸하게 되겠죠. 소멸하게 되면 원래 2순위였던 사람이 이제 1순위로 순위가 승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B라는 사람은요, 자신의 저당권, 4억 원을 받기 위한 저당권, 그 자체는요, 어떤 변화도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데, 뭐 양쪽으로 증가된 것도 없고, 질적으로 뭐 변경된 것도 없어요. 다만, 2순위로 행사할 수 있던 권리가 이제는 1순위로 행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행사하는 방법이 바뀐다는 거죠. 작용이 바뀐다는 겁니다. 이런 걸 작용의 변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순위가 이렇게 승진된다든지, 또는 우리가 시험 범위로 다루는 건 아니지만요, 임차권이라는 게 있어요. 자, 갑과 을이 X 물건, 주택에 대해서 갑이 임대인이고 소유자로서 임대인이고 이 사람이 임차인이면요, 임차권은요, 우리 민법이 채권으로 구성을 합니다. 자, 물권은요, 물권법에서 자세히 다룰 내용이고 우리가 자세히 다루지는 않습니다만은, 물권은 등기되어야 효력이 발생해요. 자, 우리가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등기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세권 이런 것들은요, 등기가 되어야 전세권이 성립됩니다. 그런데 임차권은요, 우리 민법에서 채권으로 구성을 합니다. 자, 채권이기 때문에 따로 등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등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차권은 취득할 수가 있어요. 자, 계약에 의해서 임대차 계약만 있으면요, 당사자 간에 임대차 계약만 있으면은 등기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임차권은 취득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채권이기 때문에 등기가 필요 없다는 거죠. 다만 채권이기 때문에 등기는 필요 없지만요, 대신에 이런 게 있는 거죠. 채권이니까 갑에 대해서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갑이 임대인이 그 소유권을 병에게 이전을 하게 되면은요, 자, 병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병에게는 을이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을 못 한다는 거죠. 주장을 못 하기 때문에 병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권이 채권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등기되지 않고도 쉽게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은, 채권이기 때문에 그 계약했던 당사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지 다른 제3자에게 주장을 못 한다는 거죠. 이런 단점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부동산의 임차인, 특히 주택 임차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지위가 불안해지는 거죠. 주입주인 바뀌면은 쫓겨나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임차인의 지위 보장을 위해서요. 만약에 네가 등기할 필요 없이 임차권을 취득하지만 등기를 하게 되면은 채권이지만은 부동산 임차권은 예외적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 등기할 수 있도록 해줘가지고 등기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공시를 하고 있죠. 내가 임차인이라는 공시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등기가 되면은 이제는 대외적으로 임차인이라는 것이 공시가 되었기 때문에 제3자 병에게도 대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항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등기가 됐을 때 안 됐을 때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임차권은 어떻습니까? 월세가 뭐 등기됐다고 해서 월세가 올라가고 깎아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임차권의 범위가 영향을 받는 건 아니에요. 임차권은 그대로이지만은 행사하는 방법이 임대인 갑에게 행사할 수만 있었던 것을 이제 등기가 되니까 병에게도 행사할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은 이 갑에게만 작용되는 임차권이 이제 제3자 병에게도 작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작용의 변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작용의 변경을 한번 체크를 해 두시고요.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인데, 그래서 위에 포괄승계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작용의 변경 체크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작용의 변경, 이 두 가지만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시험 문제가요. 여기서도 시험 문제가 한 문제 정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나오면은 포괄승계하고 작용의 변경만 잘 이해하고 있어도 문제를 아마 풀 수 있을 거예요. 전부를 다 이해하면 좋겠지만은 전부가 힘드시면은 포괄승계하고 작용의 변경 정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밑에 권리의 소멸이 있는데요. 자, 권리의 소멸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물건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누구도 소유할 수가 없는 물건이 됐어요. 그러면 이것은 절대적 소멸이라고 하고요. 자, 그런데 이전적 승계가 이루어지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물건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갑에 대해서만 권리가 소멸되는 거죠. 따라서 이것을 상대적 소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전적 승계가 이루어지면은 한쪽에서는 권리를 취득하지만 한쪽에서는 상대적으로 권리가 소멸하게 되겠죠. 이것을 상대적 소멸, 이전적 승계가 이루어지면 세상에서 완전히 그 물건이 사라지게 되면 절대적 소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괄승계, 작용의 변경 요거 두 개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넘기시면요. 방금 설명했던 내용들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27페이지를 보시면요. 127페이지는 이제 권리 변동의 원인이 있죠. 자, 그 권리 변동을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원인에 의해서 권리가 변동된다. 그 권리 변동을 법률 효과라고 했을 때 이런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원인, 이것을 우리는 법률 요건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법률 요건에 어떤 것들이 있냐? 우리가 앞에서 했죠. 법률 행위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권리를 변동시키는 법률 행위와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률의 규정이 됨으로써 권리가 변동되게 하는 법률의 규정. 이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권리는 변동된다. 자, 그러나 사적 자치의 원칙상요. 원칙적으로는 이제 법률 행위에 의해서만 권리를 변동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게 사적 자체 원칙이에요. 그래서 법률 행위, 즉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만 권리가 변동되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이제 이것은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법률의 규정에서 변동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법률 요건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줄 보시면, 자, 의사 표시를 본질적 요소로 하는. 자, 의사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권리를 변동시키는 행위가 법률 행위이기 때문에 법률 행위는 그 의사 표시를 본질적 요소로 하는 거죠. 그리고 의사대로 권리를 변동시키는 것이 아닌 법률의 규정에 의한 권리 변동은 의사 표시를 본질적 요소로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본질적 요소로 하지 않는 법률의 규정 두 가지가 있다. 자, 그리고 양가로 2번에는요. 그러면은 이런 법률행위나 법률의 규정을 구성하는 개별적인 사실들이요. 개별 사실들을 우리는 법률 사실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면 법률행위에 있어서는요. 자, 계약은 법률행위입니다. 매매계약은. 자, 계약이 성립되면은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필요하죠. 그래서 한쪽에서 물건을 먼저 팔겠다라고 갑이 먼저 했어요. 그러면 이때를 이것을 청약의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계약의 성립을 제의하는 의사표시를 말해요. 자, 청약만 했다고 해서 계약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죠. 거기에 상대방이 승낙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승낙이 바로 계약을 성립시키는 의사표시가 됩니다. 즉, 계약의 성립을 제의하는 의사표시와 그에 따라서 계약을 성립시키는 의사표시, 두 개의 의사표시의 합치가 이루어져야만이 계약이 성립되는 거죠. 자,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필요하고요.
하나만으로는 계약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즉 하나만으로는 법률행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하나하나, 청약의 의사표시, 승낙의 의사표시, 이런 하나하나를 우리는 법률사실이라고 합니다. 법률사실. 자, 그럼 법률사실에는요, 이제 법률 행위를 구성하는 법률사실도 있고요, 법률의 규정을 구성하는 법률사실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면 권리가 소멸하는 소멸시효, 이것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면 10년이라는 시간의 경과, 이런 것들이 하나의 사실이 되겠죠. 이것은 법률 규정을 구성하는 하나의 법률 사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법률 사실의 종류는 다양하게 나뉠 수가 있고요. 그 법률 사실을 다양하게 나눠 놓은 것이 바로 127페이지에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요, 넘기시면 하나하나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요, 시험에 그렇게 자주 나오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요, 크게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죠. 자, 법률 사실은요, 여기서 법률 사실 중에서요, 법률 사실은, 자, 크게요, 왼쪽에 보시면 용태라는 게 있어요. 용태가 있고, 넘기시면은 사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건을 한번 읽어보죠. 넘기시면 128페이지 있는데, 사건은요, 사람의 정신작용을 기초로 하지 않는 법률 사실이에요. 사람의 정신작용과 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사건은 체크하고 좀 기억하세요. 그래서 뭐 출생, 우리의 정신작용과 상관없죠. 사망,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실종, 정신작용과 상관없습니다.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비행기가 폭발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물건이 자연적으로 발생했다, 소멸하는 거. 혼동은 여러분 잘 안 배운 내용이니까 넘어가고요. 뭐 시간의 경과, 이거 우리가 시간을 막을 수 없잖아요. 우리의 정신작용과 상관없이 생기는 거예요. 자, 부당이득, 뭐 과실의 분리, 부와 포나 있는데요. 여기까지만 기억하죠. 나머지는 어려운 어려운 개념이니까 출생, 사망, 실종, 물건의 자연 발생, 소멸, 이것까지 알죠. 또 시간의 경과, 이런 거죠. 이제 여기까지만 좀 기억하시죠. 자, 이런 정신작용과 전혀 상관없는 법률 사실을 우리는 사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가게 되면요, 그러면 용태가 있는데, 그러면 용태는 사건의 반대말입니다. 사람의 정신작용과 관련이 있는 법률 사실들을 우리는 용태라고 해요. 자, 그러면 용태는 다시요, 외부적 용태하고 내부적 용태가 있는데, 자, 외부적 용태는요, 그 정신작용에 의해서 어느 정도 외부적으로 나타나요. 정신적인 외부로 나타나면 우리는 행위라고 하는 거죠. 외부로 나타나는 행위, 외부적 용태, 이걸 행위라고 하고요. 외부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정신작용이 외부적으로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 것을 내부적 용태라고 합니다. 그럼 내부적 형태를 다시 둘로 나누는데, 이건 알 필요 없고요. 그냥 내부적 형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요거 하나 보죠. 밑에 보시면 선이나 악이 내가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 이것은 행위로 나타나는 게 아니죠. 머릿속으로만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내부적 용태라고 해요. 그럼 외부적 용태는요, 밖으로 나타나는 이제 행위를 의미합니다. 자, 행위는 다시 적법행위와 위법행위로 나누는데요. 위법행위는 이제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행위를 위법행위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법에서 허용하지 않은 행위로는요, 위법행위로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채무불이행, 불법행위만 위법행위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제 적법행위가 됩니다. 자, 적법행위에는 다시요, 의사표시가 있고요. 의사와 비슷하지만은 의사에서 직접적으로 권리를 변동시키지 않는, 즉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변동시키는 그 법률의 규정을 구성하는 법률 사실들을 우리는 준법률행위라고 합니다. 적법행위는. 그래서 의사표시는요, 이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법률 사실들을 우리는 의사표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청약이나 승낙. 그러면 여기서 여러 가지 법률 사실이 있지만요, 그 중에서 이 법률 행위를 구성하는 법률 사실은요, 의사표시 뿐입니다. 의사표시만 법률 행위를 구성하는 법률 사실들이고요, 의사표시를 제외한 것들은요, 다 법률의 규정을 구성하는 법률 사실들이에요.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요, 먼저. 그래서 거기에 제목분에 있죠. 법률 사실 해가지고 가로 옆에 있잖아요. 그 표 바로 위에 의사표시만 법률 행위의 요소이고 나머지는 다 법률 규정의 요소, 그 법률 규정에 구성하는 법률 사실일 뿐이고, 의사표시만 법률 행위를 구성하는 법률 사실 뿐이에요. 자, 그러면은 청약이나 승낙, 우리가 또 취소 있죠. 취소 어떻습니까? 내가 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하기 위해서 취소를 하잖아요. 그래서 취소를 해서 나의 의사대로 계약은 이제 처음부터 무효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취소는 나의 의사대로 이루어지는,
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의사대로 이루어지는 법률행위인 거죠. 의사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이제 법률 사실은 의사표시가 되는 거죠. 의사표시. 그래서 추인도 어떻습니까? 이것을 유효로 만들고 싶어요. 확정적 유효로 만들고 싶으면 추인하면 되겠죠. 추인하면은 당사자 의사대로 확정적으로 유효가 돼버리잖아요. 법률의 규정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추인하고 싶으면 추인 효과가 발생하는 거고요. 취소하게 되면 취소 효과가 나의 의사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지 법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의사표시. 이런 것에 의해서, 이런 의사표시에서 이루어지는 법률 요건을 우리는 법률행위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밑에는요, 이제 준법률행위에는요, 의사적 요소는 가지고는 있지만은 의사표시는 아니고, 즉, 의사적 요소는 가지고 있지만은 그 의사대로 직접적으로 권리가 변동되지 않는 행위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준법률행위라고 해요. 의사적 요소는 가지고 있지만 그 효과는 법률의 규정에서 발생될 때 이것을 우리는 준법률행위라고 한다. 자, 준법률행위는요, 외부적으로 적어도 그 의사죠. 그러니까 의사에서 직접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의사대로 직접적으로 권리가 변동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의사가요, 외부적으로 표현이 돼야만이 효력이 발생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표현행위라고 하고, 밑에 비표현행위는요, 이 사람의 의사가 외부적으로 나타날 필요가 없을 때 우리는 비표현행위를 사실행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순수 사실행위, 혼합 사실행위 나누고 있는데 그건 나눌 필요 없고요. 나눌 필요 없고 그냥 거기 예를 보시면은 두 번째 칸에는 변제가 있죠. 변제. 자, 변제는요, 예, 이런 거예요. 자, 보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1억 원을 빌렸습니다. 을이 채권자예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1억 원을 변제를 합니다. 자, 변제를 할 때는요, 변제 의사가 있어야 돼요. 변제 의사에 따른 변제해야 되겠죠. 갑이 을에게 1억 원을 주는 행위가요, 갑이 을한테 새롭게 돈을 빌려주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빌려주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빌린 돈을 갚는 것인지, 새로운 돈을 빌려주는 것인지, 새로운 돈을 빌려주는 것이면 변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내가 빌린 돈을 갚았을 때 변제가 되는 거죠. 즉, 내가 빌린 돈을 갚는다는 변제 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이것이 변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변제를 할 때요, 반드시 변제 의사가요, 밖으로 어떻습니까? 표현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내가 저번에 너한테 빌린 돈 1억 원 갚을게,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요, 특별한 다른 의사가 없으면은 돈을 1억 원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히 빌린 돈 갚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변제 의사는요, 내가 너한테 언제 빌린 돈을 갚는 거야 라고 해서 변제 의사는 밖으로 표현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변제 의사, 변제 이런 것들은 비표현행위가 되는 거고요. 그러나 위에 있는 표현행위의 대표적인 것이 의사의 통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각종의 최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최고. 최고 우리가 앞에서 했잖아요. 최고만으로는 어떠한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최고를 하게 되면은 그 최고에 대해서, 효과에 대해서 법에 어떻게 규정해 놨느냐에 따라서 그 법에 따라서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최고 자체는 법률행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의사적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법률행위는 아니지만 법률행위와 비슷해서 준법률행위라고 하고요. 그럼 최고는 어떻습니까? 너 추인할 것이냐 취소할 것이냐 외부적으로 표현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효과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내가 너 취소할래? 추인할래? 이런 것들이 전혀 표현되지 않으면 그건 최고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의사, 그러니까 추인할래, 취소할래, 의사에 대한 통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의사의 통지라고 하고, 이런 최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의사의 통지로서 표현행위, 준법률행위가 되는 것이고요. 자, 밑에는 관념의 통지인데요. 관념의 통지라는 어떤 객관적 사실에 대한 인식, 이게 바로 관념이죠. 말이 좀 어렵죠. 객관적 사실에 대한 인식을 통지하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은 그 사실을 통지하는 거예요. 사실의 통지를 관념의 통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종의 우리 민법에 나오는 통지들이요, 관념의 통지가 돼요. 그래서 옆에 있죠. 우리가 배웠던 사원총회 소집 통지예요. 자, 사원총회 소집 통지는요, 이건 통지까지만 하면 되겠죠. 사원총회 소집 통지는 사원총회를 하기 전에 일주일 전에 발신을 해야 돼요. 그러면 통지를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면은, 통지를 하게 되면 통지 자체에 어떤 특별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법의 규정에 의해서 통지한 내용에 대해서만 결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효과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어요. 통지 효과는. 그래서 이것은 의사표시, 법률행위는 아닌 것이고, 객관적 사실, 모월 모일에 사원총회가 있다라는 어떤 사실을 통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념의 통지예요. 이 통지도 외부적으로 표현이 돼야 되기 때문에 표현행위죠. 그리고 어떤 사실을 통지하는 것도 의사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준법률행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감정의 표시해가지고 용서 있는데요. 자, 용서는 그냥 감정의 표시예요. 그러면 용서를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 이것은 법에 따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서는 우리 지금 민법 총칙에는 없는 것이고요. 증여를 했는데 그 증여받은 사람이 나한테 증여를 계약을 했는데 위해를 가했어요. 위해를 가했을 때는 난 증여 계약을 언제든지 해제를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용서를 하게 되면 해제를 못해요. 자, 용서를 하게 되면 해제를 못한다. 이것이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용서를 하는 순간 나는 그 증여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법률에 규정한 효력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는 어떻습니까? 외부적으로 표현이 돼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표현행위로서 감정의 표시, 이것도 준법률행위가 됩니다. 자, 말들이 좀 어렵죠. 자, 어려우면요, 이것만 좀 보세요. 그래서 준법률행위는 이제 표현행위 좀 보시고요. 자, 의사의 통지에서 최고. 이런 최고는 의사의 통지로서 표현행위로서 준법률행위다. 법률행위가 아니다라는 것. 최고는 법률행위가 아니라 준법률행위다. 그리고 의사표시는 이제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법률사실은 의사표시뿐이다라는 것과 그리고 최고는 준법률행위라는 것과 그 다음에 넘기시면 사건이 있었죠. 사건. 자, 사건의 종류. 이렇게 정신작용을 기초로 하지 않은 것들은 사건이 되고 사건의 종류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의사표시, 그 다음에 최고. 의사의 통지 중에 최고, 그 다음에 사건. 요것만 이렇게 좀 보십시오. 다 봤으면 좋겠지만 이러면은 범위가 너무 넓어지기 때문에 이 세 개만 좀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요, 요 내용이, 자세한 내용이 여러분 128페이지, 129페이지 있고요. 자, 12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요. 자, 우리 민법은, 자, 권리를 변동시키는 법률 요건 중에서요. 사적 자치의 원칙상, 원칙적으로 법률 행위에 의해서 권리가 변동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법률 행위를 규정해 놓고 있고요. 그리고 법률의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권리가 변동될 수가 있는데 그 법률의 규정 중에서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하고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어요. 소멸시효. 그래서 우리가 법률, 권리 변동 시간은 주로 이제 법률 행위를 다룰 것이고 법률 행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간, 소멸시효를 이제 하나씩 다루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요, 이제 법률 행위에 관한 이제 구체적 내용들. 자, 법률 행위를 통해서 권리가 변동되는데, 법률 행위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권리는 변동되느냐? 그것은 아니고요. 또 일정한 제한이 있어요. 또 그러면 법률 행위는 무엇이냐? 또 법률 행위는 어떠한 것들이냐? 이런 내용들을 먼저 또 다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요, 이제 법률 행위에 관한 내용,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